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전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을 뺀 5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인데요. 1%대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가계 생활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미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 경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급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제 한은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보면 이자율을 낮추는 게 맞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낮추게 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한은이 요즘 계속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깜짝 쇼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그런 일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개의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자 우선 이 금리 인하가 되면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십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네. 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나 투자를 이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질문을 했거든요. 과연 네.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시장에서도 좀 그렇고요. 네. 다시 얘기하면
금리를 낮춰도 지금 그 원하는 투자나 소비의 촉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즉 이런 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이것이 이제 질이 나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래서 자금이 회수하게 되면 그때 따라 가지고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유동성의 함정에 한국 경제, 그러니까 하는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질이 나쁜 부동산 투기 붐이 일게 되는 시그널이요. 최근에 그 건설사들이 앞다퉈서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대거 분양 시장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킬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정부의 우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집을 사게 되면 네. 그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면적인 가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정부가 이자율이 낮고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또 돈은 자꾸 빌려준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가게들이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고령화 추세로 인하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는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빚을 얻었다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큰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전세 가격이요. 매매 가격의 한 9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빚을 좀 내서 집을 사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빚을 갚아나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사고 또 아파트가 좀 어려우니까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번 따져보시고, 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과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한 1억 정도, 1,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한 20년 정도 내가 상환을 하면 되겠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소비 생활에 큰 문제가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런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시는 분들, 앞으로 지금 당장 전세를 얻을 수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네. 충동적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면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상승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부가 저런 식으로 돈을 이제 퍼붓기 시작하면 한 6개월 1년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매가 안 되거든요. 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늪처럼 빠져들어서 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생이 그냥 그 집 한 채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집을 좀 사면 그래도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은 좀 기대 심리는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사두면 뭐 그래도 향후 몇 년간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을 텐데요. 전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07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때 집을 사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상당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때 집을 사셔가지고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거의 이제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네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가, 예를 들면 중간에 뭐 요즘 직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뭐 한 1년 정도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그 대출금을 갚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낭패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네. 뭐 지금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가시화되면서 집값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초읽기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에 혹은 또 9월에는 금리는 반드시 올릴 것이다. 다만 뭐 시기의 문제다. 9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뭐 6월이 되면 조금 더 일찍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결과적으로는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 이런 것도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디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그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이 자기네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할 때는 네. 다른 나라 사정은 보지 않는다. 그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어떤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에는 중남미의 경제 위기가 왔고요. 네. 85년도 이때는 이제 브라질에서 또 외환 위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90년대에 오게 되면 90년대까지 미국이 이자율을 쭉 유지하다가 이제 90년대 하반기에 이자율을 올리거든요. 네. 그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멕시코 외환 위기가 왔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97년도에 한국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리고 곧이어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럽이 더 나빠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그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미국이 이 금리를 올려서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거의 사실에 이건 뭐 그냥 틀림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산유국들이요. 그러니까 네. 중남미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 예. 나이지리아는 이제 아프리카지만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예. 네, 그는 이제 중남미나 이런 아프리카의 산유국들,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이런 나라들은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뭐 유럽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위험은 지금 상존하고 있다. 그때 이제 한국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대폭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많지 않겠으나 네. 위험은 틀림없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지금 정부의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데올로기적 그 독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다음에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립니다만은 1929년 대공황 이전의 미국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들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그렇지만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따르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험 요인을 본다고 한다면요. 네. 이미 생산자 물가는 금년이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네네. 그것이 이제 공장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가격이 점점 떨어져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미 디플레이션의 그 문제를 이미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네. 기업이 처음에 투자할 때 생각했던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원을 받기로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나서 물건을 만들어 보니까 그게 100원이 아니라 80원에 팔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20원만큼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이 기업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이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 재벌들이 독과점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출량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매출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생산량을 줄여서 그것을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네. 장바구니에서 실제로 우리 어머니들이 가서 시장을 볼 때 물건값은 떨어지지 않지만, 네. 경제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시적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네. 디플레이션의 모든 폐해는 국민 경제가 다 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간과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마트에 가보면요. 물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물가도요. 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너무 값이 비싸서 참 주저주저하고 도시락 싸오는 직장인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직접 그 경제당국자들이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 정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나저나 지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요. 어쨌든 대출 이자가 싸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자가 싸니까 빚을 좀 더 얻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덩어리를 더 키우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은요. 네. 우리는 지금 불섭을 지고 그다음에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등한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계속 규제 완화하면서 이제 폭등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늘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이제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이제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경제가 나빴다고 하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그때가 오히려 좋은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문제는 이자율을 올릴 때 제대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가 제대로 안정화되지 못했고요. 네네. 그때 이제 우리가 DTI나 LTV 이런 부동산 규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때 거품이 그대로 상존하면서 지금 넘어온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를 낮춰서 또 대출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뭐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정부가 자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냥 이제 화약을 그냥 자꾸 키워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너무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것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그리고 또 그리스 지적해 주신 대로 러시아, 중남 이렇게 전부 다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면 그야말로 또다시 2007년 이후에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또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에서는 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예를 들면 1929년도 대공황 당시에 그 대공황을 사실상 해소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이 걸려서 대공황이 해소가 됐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공황이 종식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침체도 역사적으로는 대공황과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지금 2009년서부터 사실상 지금 한 6년째, 5년째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처럼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제는 앞으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암울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리고 또 정치권이 또 경제당국이 좀 노력해서 이것을 좀 탈출할 수 있는 해법 이런 것은 없을까요? 이제 거기가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대공황 당시를 보면은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1929년도 10월 24일 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공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33년도에 민주당 정부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3년 동안 그러면 그 전에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은 뭐를 했냐면 그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사로잡혀서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나빠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되지 안 된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빈민들이 속출하는데 그 빈민을 정부가 도우면 안 된다. 네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대공황이 굉장히 길어졌던 거거든요. 한 3년간 미국 국민들이 아주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로 그 이데올로기적인 독선에 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지출을 하는데 재벌과 부자들을 도와야지 복지 지출을 하게 되면 그건 낭비적인 거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홍준표 지사는 멀쩡히 잘 가던 무상급식마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을 지원해야 된다. 이 이데올로기적 독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면서
우리 중산 서민층의 지갑이 두툼해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이 최경환 부총리라든가 이분들은 그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재벌을 돕고 그다음에 요번에 뭐 이 경제가 어렵고 이자를 낮추니까 이른바 뭐 민간 뉴딜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민자를 또 이제 그 규제 완화해 가지고 민자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무슨 SOC를 짓는 거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뭐 다리 짓고 네. 도로 놓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인데 옛날과 달리 지금 다리 놓고 도로 짓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은 다 기계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옛날보다 고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직도 거기에 지금 그렇게 빠져 있어서 결국은 재벌과 슈퍼부자들 투기꾼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이 낡은 이데올로기에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것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 한국의 지금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 역시 그 이데올로기적 독선 때문에 거기서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식을 하셔서 네네. 만약에 2012년도에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은 사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표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은이 제가 답답한 게요. 네. 한은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네. 도대체 뭐를 하는지 저 한은의 존재에 의의가 있는지 저는 사실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은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한은이 평가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에서.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 보고서를 나오고 마치 한국은행의 지금 그 금리 결정이 네. 무슨 무당이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자 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한국은행이 지금 1년 예산이 얼만데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보고서도 하나 못 내놓느냐. 지금 한국 경제의 이 진단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대안도 제대로 못 내놓고 네. 저러면서 그냥 무당이 그냥 하듯이 저렇게 금리를 낮춰서 되겠느냐 이런 이제 그 불만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홍종학 의원님 진단을 쭉 들어보면 오히려 옛날이 더 나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먹구름이 쫙 몰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좀 이것을 어떻게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꽉 차가지고 전혀 그 태도를 바꿀 뜻이 없다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너무 어렵게 계속 이 경제 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깊은 우려가 생깁니다. 야당이 좀 뭔가 돌파구를 열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야당 얘기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우리가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네, 모든 시스템이.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 저렇게 속절없이 지금 30년째 경제가 저렇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1980년대 후반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25년째 계속 경제가 힘없이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보시면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에도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쫓아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자신들을 압도하려고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고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아주 그냥 이미 한국 기업들을 다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번에 정무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김영란법 같은 게 이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재위는 지금 사실상 마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저쪽 새누리당하고 너무나 생각이 달라서 지난번에 이제 연말정산 사태나 네네. 담배세 사태 경우 보면 저희가 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경제는 어려운데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데 기획재정위는 마비 상황이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서민들 중산층에게 서민을 세금을 뜯어서 네. 재벌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과연 누가 국민을 위하는 그 정치 집단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잘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서요. 그런 것들을 야당이 좀 선명하게 보여주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오늘 진단해 주신 암울한 한국 경제 좀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국회 안에서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